앞에 과목별로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저는 이제 2028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가 2028년이 1학년이죠. 학교 1학년. 그래서 우리가 항상 2028 학년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028 학년도의 대입과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로 바뀌고 많이 바뀌잖아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 고교 학점제하고 그다음에 2028 대입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두 분 계시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라도 보신 분? 전혀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야겠네요. 일단은 제가 한 설명을 원래 이 PT 내용이 1시간 한 반 분량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앞에 내용도 있고 너무 좀 힘드시니까 제가 한 40분만 해서 1시 정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좀 빠르게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이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얘기들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이 대학에 갈 때쯤 되면은 대학에 갈 때 우리 친구들이 한 42만 8천 명 정도 돼요. 현재 인원들이. 그런데 해마다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은 한 46만 5천 명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고3 학생이 우리 친구들이 고3이 됐을 때 4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보통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은 그중에 한 70%만 응시를 해요. 72% 정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한 31만 명 정도 될 거고 그다음 해마다 N수생이 한 15만 명 정도 응시를 해요. 근데 아마도 이 해에는 그래서 합해서 46만 5천 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아마도 이 해에는 N수생이 좀 줄어들 거예요. 왜? 입시가 바뀌니까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이 겁나서 좀 다시 도전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가기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 이 46만 명의 시험을 볼 텐데 그 중에 전체 대학 정원은 몇 명인데요? 47만 명이에요. 수능 응시하는 애들보다 많죠. 2년제, 4년제를 합하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못 가는 일은 없어요.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대학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저기 땅 끝에 있는 바다에 인접해 있는 남해에 인접해 있는 그런 대학을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전부 다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대학 아니면은 현재는 대학이 하늘밖에 안 보이는 대학들 있잖아요. 뭐 스카이 뭐 이런 데만 보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한 거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요. 이런 대학들이에요. 위에서부터 쭉 볼까요? 의치대 지금 정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8,100명 뽑습니다. 8,100명 뽑으니까 전국에서 1.8% 정도. 우리 친구들 나이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서울대까지 하면은 서울대 3,400명 정원이니까 2.6% 누적해오면요. 그 다음에 우리 스카이까지 연대 고대까지 따지면은 4.4%. 자,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4.4%. 그래서 좀 더 우리들이 인식하기 편하게 정규 한 요즘 한 학교에 한 230명 정도 되나요? 보통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규 한 10등까지가 연대 고대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반이 한 28명 정도로 생각하면 28명, 29명 정도 생각하면 한 반에서 한 1.3등까지가 연고대까지 간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선덕고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30명 정도씩을 서울대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해마다 다르긴 한데 해마다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 기준보다 좀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 기준보다 좀 더 적게 보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그 학교의 선배들을 보면 알겠죠. 선배들을 봤더니 몇 등까지 어디 가더라.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냈을 때는 스카이를 가려면은 이 동네에서 스카이를 가려면 어느 정도 하면 돼? 반에서 1등.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서울 주요 대학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반에서 그래도 4등 안에는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죠. 자, 엄마 아빠 이 얘기 듣고 집에 와서 애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이 얘기 듣고 집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집에 싸움만 나요. 애들이 엄마 아빠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날 괴롭혀. 이럴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설명을 제가 토요일날 설명을 잡았잖아요. 그는 이유는 학생이 같이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엄마 아빠 얘기하면 어디서 이상한 얘기가 날 가리퍼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전문가의 무슨 얘기가 좀 들리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은 잘 보시고 내가 인서울에 인서울 대학 하면 학생들이 인서울의 기준이 어디야 그러면 학생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웬만한 대학 가려면 반에서 4등 안에 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스카이를 가려면 반에서 1등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대학교 갈 때 원서 몇 장 쓰죠? 우리 학생? 중3 학생? 원서 몇 장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장? 우리 친구는 6장만으로 대학을 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수시만 쓸 거구나 너는. 자, 수시 6장, 정시 몇 장? 3장. 그래서 원서는 총 몇 장 있어요? 9장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몇 장까지 쓰면 13장까지 쓸 수 있어요. 13장, 9장 있다. 제가 착각했네요. 실제로 몇 장까지 쓸 수 있냐면 15장까지 쓸 수 있어요. 뭐냐면은 경찰대 사관학교. 그 다음에 육사 해서 공사 같은 달 시험 보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못 써요. 쓰고 싶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카이스트, 디지스트, 그 다음에 지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기술 과기부 소속 대학들. 근데 그런 대학들은 합격을 해도 정시를 또 쓸 수도 있어요. 육사나 경찰도 합격해도 정시를 또 쓸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수시 6군데 합격하면 정시 못 쓰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런 대학들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르쳤던 어떤 친구는 저한테 합격장을 7장을 들고 온 적이 있어요. 육사, 경찰대 뭐 이런 쭉 카이스트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의대 3개 뭐 이런 걸 들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합격해도 다른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몇 장? 몇 장? 9장. 6장이 아니에요. 자, 9장입니다. 수시 6장, 정시 3장. 자, 그 다음에요.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이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있어요. 수시 전형에 뭐뭐 있어요?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종, 그 다음에 논술, 특기자, 그리고 뭐가 있죠? 그게 수시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이제 수능이 있겠죠. 수능으로는 정시 전형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수시로 많이 가요? 정시로 많이 가요? 그럼 수시로 많이 가는 생각인데, 수시에서 어떤 걸로 많이 가요? 수시와 정시. 저는 그냥 5개 전형이 있다 얘기를 해요.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고 5개 전형인데, 5개 전형 중에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예요? 네? 5개 중에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교과? 난 전국에는 197개 대학을 갈래. 그러면 교과가 45.14%고 수능 정시가 18.51%니까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이 뽑죠. 전국 197개 대학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국 197개 대학을 희망하세요? 적어도 인서울 몇 개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인서울 15개 대학. 이해되세요? 인서울 15개 대학만 보시면은 어때요? 뭐가 제일 많이 뽑아요? 수능이요. 수능이 정시가 40%. 그 다음에 뭐예요? 학종. 그 다음이 교과, 그 다음이 논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인서울 15개 대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능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아까처럼 제가 6장만 쓰면 안 되잖아. 3장도 더 써야죠. 그래서 원서는 9장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뽑고 있다. 그래서 수시로 더 많이 뽑는데, 실제로 수시와 정시로만 나뉘면 수시로 많이 뽑죠. 근데 각각의 전형으로 따지면 수시를 이 6개의 전형을 다 쓰지 않잖아요. 이 전형만 쓰던지 이 전형만 쓰던지 이 전형만 쓰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더 많이 뽑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전형을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대입 개편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2022 이 교과 편제죠. 그거에서 현 중3 아이들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쭈루루 공통 과목,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특목 선택 과목. 저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교과에 주로 해당되는 게 교과 전형.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뭐야? 비교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건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된다? 학종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학종은 요것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학종은 크게 3가지를 봅니다. 뭘 볼까요? 학업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 이 3가지를 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학업 역량, 공동체, 진로 역량 중 어떤 걸 제일 많이 볼까요? 학종에서. 네? 학종은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뭐예요? 네? 수행평을 제일 많이 해요.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수업을 제일 많이 듣지 않아요? 공부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아요?
진로 역량을 개발하는 진로 동아리를 제일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제일 열심히 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학업 역량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증명하니까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을 보고 진로 역량은 보긴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꿈이 16살 때 꿈이 20살 때까지 가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16살 때 꿈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세요? 16살, 17살, 18살에 바뀌는 게 정상적인 청소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6살에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나의 직업을 이미 결정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은 제일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꿈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게 청소년의 바른 자세죠. 물론 예전에 제가 옛날 대통령 했던 어떤 분은 뭐 초등학교 때 나의 꿈은 대통령 뭐냐면 써붙이기가 됐다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어떤 꿈을 갖든지 학업 역량은 받쳐줘야 되죠.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만큼 사회에 잘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봉사적인 마음과 그 다음에 사회에 헌신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지 이런 공동체는 어떤 직업이라 어떤 진로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주로 교과에 반영되는 거고 이쪽은 학종에 반영되면 교과와 학종 분리돼 있지 않다. 학종은 교과 내용이 더 우선이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학종은 교과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런 데에서도 학업 역량이 충분히 보여요. 학업 역량이 창의적 체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출결, 독서, 행동 등 수상에서도 여기서도 학업 역량을 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성실한가, 주도적인가, 창의적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특이나 창시해서 녹여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학업 역량이 그냥 단순히 내신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단순히 내신으로만 학업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점수로만 학업 역량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데 학습 소모임이나 동아리 아니면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집단 학습 그리고 수업 참여도 이런 다양한 데서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학업 역량을 보여줄 때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냐. 쓰는 건 누가 써주세요? 선생님이 써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 선생님 눈에 모든 교과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연계된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보기에 학생들이 이제 중졸인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중졸인데 무슨 대단한 결과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뭐 우리 같이 친구들끼리 수행평가할 때 무임승차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무엇에 있는 결과물이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겠어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내는 것들이 세특이나 이런 것들 표현해내는 것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심화해서 융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건 고교학점 운영책인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나라에서 해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기존 2015 교육과정이랑 2022 교육과정이랑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능동적이고 본인 책임형이고 개인별 수업시간 계획표고 학생 선택 중심이고 주르르 있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 알아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런 거. 뭐? 이제 바뀌면서 뭐가 강화될까? 지역 내 고교 공동체와 학종 그리고 정강 적합교육, 세특, 대학교교사, 수능체제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써줘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제 바뀌는 게 있죠. 내신이 몇 학점, 몇 등급제로 바뀌죠? 5등급제로 바뀌죠. 기존까지는 9등급이었는데 내신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무슨 의미예요?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된다. 그럼 내신의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보다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1등급, 2등급, 3등급의 숫자의 의미가 강해야 된다, 약화된다. 약화된다. 그럼 아까 맨 앞에 교과 전형이라고 써있던 거 있잖아요.
교과 전형도 앞으로는 순수 100% 교과 과정보다는 거기에 어떤 학종적 의미, 서류적 의미가 좀 더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지겠다. 왜? 숫자만으로 변별력이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변화된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변화됐을 때 어떤 얘가 이렇게 바뀌면 어떤 내용이 변화될까, 어떤 내용이 강화될까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교과 전형뿐이 아니라 우리는 숫자도 중요하겠으나 세특이나 행특, 창체에 써져 있는 어떠한 구절들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신 1, 2등급까지가 이제는 내신 1등급으로 다 된다. 그래서 내신 1등급만 가던 대학들이 1등급 때인 애들만 합격하던 대학들의 문이 넓어졌다. 이해돼요? 그래서 도전의 기회가 더 생겼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런 거 있다라는 것들이고 과목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고 그래서 등급과 성취도가 같이 표현된다. 이쪽은 파란색은 성취도만 표현되는 절대평가 영역이고 자, 저 빨간색이 뭐죠? 수능 출제 과목이다. 빨간색 수능 출제 과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1년 선배들은 수능 과목을 언제부터 공부했다? 2학년 때부터. 근데 우리는 몇 학년 때도 공부해야 된다? 1학년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 어떤 과목이 있어요?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이 1학년 때부터. 그리고 국수영은 2학년 범위, 2학년 이후 범위죠. 학교에서 어떻게 저 과목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2학년 이후에 주로 배치할 거니까 저런 과목들을 우리가 수능에서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이제 올겨울엔 통합과학, 통합사회조차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학년 때 공부한다면 저거 3학년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은 기억 안 할 것 같아요. 3학년 때도 학원 다니겠죠. 학교는 끝났으니까. 그냥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늘렸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뀌면서 국어 수학은 상대평가, 탐구도 상대평가 이고 그 다음에 문이과 구별이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수능 과목에서 대학들이 이과에 있는 자연계열에서도 확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올해부터 대부분 대학들이 서울대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자, 그렇게 바뀌었다. 자, 학종에 대해서는 이것만 얘기해 줄게요. 제가 뭐 구구하게 다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학생부 관리를 해서 자, 학생부 관리 자를 해서 우리 누구한테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한테 보여줄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내 학생부를? 학생부 관리해서 누구한테 보여줄 거예요? 대학교 교수님한테 보여줄 거잖아요. 왜? 학종으로 원서 쓸 거면은. 그러면 교수님이 보기에 대학에서 평가하기 편한 학생부를 만들어야죠. 평가에 좋은 학생부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평가제 학생부 검토 순서 예측을 해봐요. 첫 장부터 보겠죠. 첫 장부터 이렇게 쭈르르 볼게. 행특, 창체 등. 그리고 그과 교수님이 관심 있는 과목을 보겠죠. 이해돼요? 내가 관심 없는 건 저는 수학 선생 출신인데 저는 수학과에 오는 학생들은 수학 과목부터 보겠죠. 제가 뭐 음악을 보겠어요, 미술을 보겠어요. 관심 있는 과목 볼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과목과 연계되는 우리과 연계 과목의 세트를 보겠죠. 이해되겠죠? 자, 그런 세트에다 뭘 써야 돼요? 찾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아까 적극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댔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는 과목에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토론 발표하고 친구들끼리 모둠 활동하고 학교에서 발표 열심히 주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독서나 논문 같은 거 내가 궁금한 내용들을 어떤 책을 읽어보고 그 책에서 내가 어떤 게 더 궁금했었다. 내가 무엇이 궁금해서 책까지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거 아니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서 난 이걸 더 해보고 싶다. 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테마 있는 주제가 있는 학생부가 평가하기가 좀 편해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냥 주제가 있는 학생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체적 진로 동아리 활동 우리가 세특에서 어떤 동기를 보이긴 되게 힘들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과의 동기. 난 이런 거에 관심 있어 이걸 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창체나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동기와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 같은 데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집중할 과목을 설정하고 활동 진로 연계 과목의 성적, 수행 평가, 활동 계획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 있는 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학생부 누가 써줘요? 아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댔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써주는 건 누가 써줘요? 학교 선생님. 그럼 학교 선생님하고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지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의 특에 내가 원하는 과목의 특에 그 선생님이 나를 좋게 써줘야 되잖아요. 나를 좋게 써줘야 되는데 내가 날 알아야 좋게 써줄 거 아니에요. 날 모르면 안 써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맞는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 한 명 한 명을 알지 못하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질문 열심히 하고 손 열심히 들고 발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덤으로 교무실 같은 데 찾아가서 개별적인 질문도 좀 하시고 찾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이런 내용 들었는데 제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부분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것 좀 보충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내용을 듣다가 어떤 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그런 궁금함을 좀 풀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책 좀 추천해 줄 수 없는지요? 그리고 그럼 책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 추천해 주신 거 갖고서 제가 막 읽어봤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책을 또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책을 읽어 제 나름 독후감을 썼는데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그런 게 결과물이고 아까 주도적으로 선생님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되게 적극적이고 내 과목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덤으로 얘가 학종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를 더 써달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눈치도 있으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걸 하시라고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어머니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 애가 낯을 가려가지고 우리 애가 그런 주변머리가 없어서. 근데 학종은 주변머리가 있고 적극적인 학생들한테 유리한 과목이에요. 유리한 전형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다 별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보시고요. 서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데 내 과목에 관심이 있다가 얘가 와서 막 책도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 아이 그래서 얘 내시 몇 등급인지 봤더니 5등급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배신감. 이 시간 말만 번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선생님 과목 공부해야죠. 그래서 내가 과목 잘하는 애가 예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마다 다 좀 다른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쓰시기 전에 학생들한테 자기평가서란 걸 적어오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과목별로. 그래서 선생님이 왜냐하면 선생님이 모든 애를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써오면 거기에다 이제 덧붙여 줄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써갖고 하면 글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 두갈식으로. 미갈식이 아니고. 왜?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했어요? 보여주는 거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한테 이 원서 쓰는 애들이 몇 장이나 쓰겠어요? 엄청 많은 원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학생부가. 그분들이 검사하는데 딱 봤을 때 그분들이 채점을 딱 봤을 때 맨 첫 구절부터 흥미가 있고 호기심이 담기는 걸 좀 더 유심히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 평가서 같은 걸 써갈 일이 있으면 좀 두갈식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학종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사실은.
뭘 해야 될지는. 자, 그리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1학년 때부터 나는 의대, 나는 의사가 될 것이야. 뭐 이러면서 쭉 써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2학년이 되니까 아, 의대는 아닌 것 같고 수의대. 3학년 되니까 공대. 왜? 성적이 의대를 하려면 내신에 1.3 안에 들어야 된다는데 뭐 이러면서 추정하는데 사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의 직업이 뭐라고 확정짓는 게 저는 되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1학년 때는 뭐 하는 거냐? 1학년 때는 내가 좋은 학생이야. 좋은 아이야. 내가 사회적인 사람이야. 나를 그냥 그리고 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과목을 앞으로 공부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설계하는 단계가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 진로를 확정짓는 단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이제 그런 진로가 좀 더 어떻게 구체화되는 거죠. 1학년 때는 이것도 관심인데 이것들 중에서 난 하나를 해보고 싶어. 근데 2학년이 되면 그것들을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이제 뚜렷하게 난 이쪽에 진짜 관심 있는 것 같아.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우리 원서를 쓸 거잖아요.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나는 이렇게 확정졌어.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저의 설명 같은 걸 안 들어본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스토리가 역으로 가죠. 그러지 마시고 1학년 때는 포괄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2학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3학년 때 확정시키는 그런 유형의 학생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3 부모님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맘때. 우리 애는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어느 학교 가시고 싶어요? 어느 고등학교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느 고등학교 좋다고 지금 이게 녹화된 유튜브 나갈 거거든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뭐 이 근처에 대전여고가 좋아요. 해성여고가 좋아요. 용화여고가 좋아요. 영신여고가 좋아요. 이 근처에 참 여고가 참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대진구가 좋아요. 서울이 좋아요. 선덕이 좋아요. 재현이 좋아요. 신일이 좋아요. 이런 얘기하기 힘들겠죠.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로 좋은 건 있잖아. 어느 학교가 좋아요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한테 어느 학교 유형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한테 맞는 학교를 가야 돼요. 우리 학생한테 맞는 학교. 자, 학부모님 물어보면 제일 많이 어떤 학교 보내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은 분들이 대답하는 게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요. 그 학교 잘 보낸 학교, 진학 실적이 좋은 학교요. 그다음에 우리 애가 내신 따기 좋은 학교요.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면학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죠. 즉 우수 학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신 따기가 당연히 어려울 거잖아요. 그럼 내신 따기가 어려우니까 내신으로만 진학하는 거는 힘들게 교과 전형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죠. 그럼 그런 학교는 학종하고 대학교고사, 대학교생과 논술이나 아니면 면접이겠죠. 정시를 병행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진학 실적이 좋은 학교, 남들이 서울대 의대를 선배들이 많이 갔대. 그럼 우리 애도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나요? 그 학교 가면? 그냥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의대를 선배들이 많이 갔다 우리 애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애한테 맞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 학교가 진학 실적이 왜 좋은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게 왜 좋은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요즘 학교마다 다 입학 설명회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학생부 관리와 입시관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선배 어머니 아버님들 계시잖아요. 선배 부모님들의 또 평판을 들어보는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진학 실적은 좋은데 강남이나 모 학교 같은 경우 진학 실적이 좋은데 학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대요. 다 학원 가서 학원이 보내줬다. 학교가 보냈니? 학원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 학교도 있어요. 그건 그냥 그런 애들이 다니고 그 부모님들이 뒷바라지가 좋아서 진학 실적이 좋은 거지 그 학교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우리 아이가 내신 따기 좋아서 내신 따기 좋다는 얘기는 뭐죠? 주변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변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러면 우리 아이만 공부를 할까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인데. 근데 우리 아이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면 그런 데 가면 좋죠. 근데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환경에 휩쓸리면은 그러면은 주변의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내 아이도 같이 공부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같이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학교를 가시는 분들이 내신 따서 난 교과전 우리 애를 보니까 했는데 그러면 내신만 준비시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망해요. 원서는 6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특목 자사고 비평준화 아니면 선발지역 지역 자사고 과중반 있는 학교들, 그다음에 평준화 일반고 이런 데 보시면요. 특목 자사고에 저게 빨간 글씨 잘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쟁심이 있어야 돼. 우리 애가 너무 착해. 순둥이야. 보내면 안 돼요. 지기 싫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 같아야 돼요. 그리고 심화학습 어려운 문제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특목고나 전사고 같은 데 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냥 우리 아이는 순둥하고 착한데 선행도 안 했는데 학교에서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으니까 특목 자사고를 보니까 갔다가 망한 애들 많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평준화 일반고는 어때요? 애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내신과 수능 좋아하고 꾸준하고 차분하고 꼼꼼하고 저거가 상대적이겠죠. 그리고 부모님 의존 쪽이고. 무슨 얘기냐면은 특목 자사고의 특목 자사고는 대부분 기숙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살아요. 이런 애들이 가는 거지. 부모님이 의존 쪽이고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을 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되는 얘기죠. 자, 고교 선택은 학교별 윤리보다 학생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입 기반으로 보면요. 일반고는 제일 유리한 게 당연히 뭐가 제일 유리하겠어요? 일반고는 교과, 학생부 교과, 내신 따기가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이런 게 유리하겠죠. 장점 내신 확보, 그 다음에 비교과가 부담이 적다. 즉 우리 자사고나 특목고 갔을 때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국제고 같은데 특목고 같은 데 했을 때 우리 학교는 실기학교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워낙 수행평가 많기 때문에, 워낙 비교과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부담스러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과나 학축 이런 걸 중심으로 단 심화 프로그램 부족하고 정시 대비하기가 힘들다. 정시 대비는 학원의 힘을 좀 빌려야 된다. 이런 약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율고나 비평준하고 그 다음에 과중반 있는 학교들 하면은 정시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이나 수능에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정시의 장점은 다양한 전형 대비하고 학과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체화 플러스 정시를 준비할 수 있다. 단 진로 목표가 불명확시 전략 구성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목고는 당연히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거는 학생부 종합과 그 다음에 뭐죠? 수능이죠. 정시 전형. 우수 학생이 많이 모여있고 심화교과 비교과를 통한 특히 실기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논술과 수능 용기도 왜? 다 경쟁하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다 경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고를 가면 학과 선택을 자연계를 할 수가 없죠. 학교 선택폭이 제한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어렵겠죠. 내신 따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비교과 수준이 높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등학교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성향이랬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보세요.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데 많이 가는구나. 아까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 셋 중에서 있잖아요. 그냥 그 얘기 할게요. 일반고와 여기와 여기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학교는 어딜까요?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학교. 예, 일반고가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러죠? 내려갈수록 재수를 많이 해요. 이해돼요? 내려갈수록 재수를 많이 해요. 이게 강남구하고 노원구하고 있잖아요. 대학 진학률 따지면 어디가 더 높아요? 노원구가 훨씬 높아요. 왜? 우리는 노원구에서는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많다고요? 재수가 많다. 즉 재수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대학 정원보 우리 학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려면 맘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재수는 누가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대학 갈 수 있는데 그 대학 만족하지 못하니까
업 시키겠어. 이래 재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게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겠어. 이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대학 진학률은 여기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데 왔으니까 저희는 입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잖아요. 동네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료는 사실 어디 있냐면 대교협에 가면 대학 어디 가는 자료가 있어요. 대학 어디 가는 자료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건 학교별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부모님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쭉 모은 거예요. 보시면은 자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9등급제의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상관이 없죠. 우리 친구들 몇 등급제니까 5등급제니까 9등급제 교과 전형인데 연대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연대가 이제 부터 교과 전형인데 연대에서 제일 높은 교과 전형 연대의예과 작년에 합격한 애들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애들이 합격한 전형의 점수가 이건 70% 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70% 컷이에요. 합격자들 70% 컷을 대학 어디 가는데 하면 다 공개돼 있어요. 자, 연대의예과 내신 몇이야? 1.03. 이 70% 컷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근데 밑에 어떤 사회복지학과는 내신 2.33이 맞은 애도 합격을 했다는 뜻이에요. 70% 컷에. 그럼 그 사이에 연대 과들이 쭉 있죠. 이 안에 껴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균관대 봤더니 제일 높은 과가 성균관대도 의대가 있어요. 근데 제일 높은 과가 1.41이 합격을 했어요. 의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1.5대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제일 낮은 과 뭐야? 심리학과 2.63까지 합격자 나왔어요. 되게 랜덤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이해하셔야 될 게 교과 전형이라고 교과 100이 아니에요. 어떤 학교는 교과 70에 서류 30 이것도 교과 전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교과가 50일이 넘으면 교과 전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균관대 같은 교과 100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이해돼요? 자, 봤더니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서강대와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차이가 크나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데 한양대만 유독 높죠. 왜 그럴까요? 작년까지는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내신 성적으로 그냥 내신 숫자만 보니까. 그런데 여기엔 들었지만은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때문에 다른 대학들은 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쓰기 위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쓰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한양대도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수능 최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9등급제에서 얘기니까 여러분들을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파란색이 그었죠. 이게 5등급제 1등급 선이에요. 5등급제 1등급 선. 그럼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 가려면 이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거의 대부분 뭐야? 올 1등급. 1등급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들 쭉 봤어요. 여기가 1등급 선이에요. 여러분 5등급제에서. 자, 여기서도 보면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화여대나 경희대나 시립대에 비해서 건대나 동국대가 위에 있죠. 왜? 최저가 없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최저가 없어서 동국대 너무 위에 있네요. 그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면 전부 다 전 교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동국대는 딱 10개만 봐요. 잘 본 10개 과목만.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4, 5등급 맞더라도 잘 본 10개 과목 1, 2등급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자, 이 얘기 왜 우리 친구들은 하냐? 대학별로 전과목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나중에 우리 지금 둘째고 첫째가 있으신 분. 지금 둘째가 전부 다 첫째예요. 자녀분들이. 큰아이가 있으면 벌써 1학년 맞추고 2학년 맞추면 난 내신 망쳤어. 이제부터 정시로야. 나 이제 내신 공부 안 할래. 수능에 집중할 거야.
그러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교과는 그 남아있는 과목만으로도 잘 볼 수도 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실제로 1학년 마치고 정시러야 그러면서 내신 공부 안 하는 애가 그럼 그게 무슨 얘기야? 2달 뒤에 내신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가 2년 뒤에 수능 공부하겠어요? 그냥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지.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예요. 아까는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폭이 어때요? 넓어요. 그래서 심지어 4등급, 5등급 때도 합격을 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세대 2028학년 2022 개정교육과정에 1등급, 2등급선을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학종은 2등급 안에만 들어도 쓸 수 있겠네? 이해되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얘는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공대, 동대, 홍익대 이쭉 내려오면 여기는 3등급 안에 들어 쓸 수도 있겠네. 아까 서성한까지 2등급 안에 들면 쓸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 그럼 끝까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내신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슬픈 게 있어요. 지금까지 희망을 주었는데 이제 다시 현실을 직시하게. 자, 시립대가요. 다른 대학은 안 하는데 시립대가 이런 걸 해요. 시립대는 합격한 아이들을 학교별로 분류해가지고 학교별 유형에 따라서 70% 컷을 발표해요. 봤더니 2024학년도 일반 인문계 이게 자사고 특목고. 그러니까 아까 학종으로 4등급 5등급에 있는 애들은 어디 애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일반 인문계면 그러면 2등급 중반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종은 특목고에 좀 더 유리하겠죠. 왜?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잖아요. 특목 자사고에 좀 더 이건 아까 건 인문계, 임원 자연계. 마찬가지로 일반 인문계는 2등급 중반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는 자사고는 한 3등급 중반, 그 다음에 특목고는 좀 더 여유가 있겠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시립대에서 이런 걸 발표했으니까 아까 저기 앞에 쓰여있던 몇 등부터 몇 등급 선까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럼 그렇지 우리 애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3년 남았어요. 앞으로 3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옛날 한 몇 년 지난 얘기지만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애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어디죠?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학교. 그러니까 지역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뒤에서 전교 10등으로 입학한 친구를 봤어요. 근데 걔를 제가 삼수할 때 만났어요. 걔가 삼수할 때 삼수생으로서 잘 만났는데 걔가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팡팡 놀다가 3학년 올라가는 겨울 이맘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나 공부해 대학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걔 1학년 때 뒤에서 전교 뒤에서 10등을 얻었으면 중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2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1년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부터 난 고등학교 3년 나이에서 3년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 걔는 고1 걸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재수하고 삼수 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3년 남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제 3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들 한숨 쉬지 마시라고.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믿으시라고요.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엊그저께 수능 봤잖아요. 어저께부터 논술 수업이 시작됐는데 환불 받아가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최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동네 이제 고3 아이들이 저희 논술 들어왔 신청 미리 해놨다가 고3 저희 재수반 애들은 대부분 환불 안 해요. 다 통과했으니까. 근데 고3 아이들은 논술 준비한다면서 이걸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끝까지 하셔야 된다고. 원서 6장 아니고 몇 장? 9장.
자, 정시 군별 모집 인원인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뽑는다는 거고요. 2028학년 되면 바뀔 거니까 지금 이건 내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뽑고 있다. 정시는 군이 몇 개 있다? 가, 나, 다군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수시는 연대와 고대를 원서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정시는 연대와 고대를 같이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 나, 다군 각 군마다 하나씩밖에 못 써요. 근데 연대와 고대가 둘 다 가군에 있어요. 나군에 뭐가 있으니까. 나군에 서울대가 있어요. 나군에 서울대 있으니까 나군 서울대인데 거기 밑에 연대 고대 같이 있으면 애들이 연고대 원서를 잘 안 쓰겠죠. 그래서 가군에 있어요. 몇 년 전에 서울대 가군에 있었어요. 그 해에는 연고대 나군에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가 입시 일정이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 나군으로 옮길게 하고 나군을 옮겼어요. 바로 그래 그럼 우리 가군으로 갈게 하면서 둘 다 가군으로 갔어요.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 2022 우리가 수능에서 봤잖아요. 수능 문제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제가 통합 과정이 있죠. 통합사회 통합과. 그럼 시험 범위 늘었어요, 줄었어요? 시험 범위 줄었다고 우리 의미하죠. 그리고 그때는 미적분도 안 하잖아요. 수원, 수투, 확통을 하잖아요. 이해돼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수원과 그 다음에 미적분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미적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수투예요. 수원과 미적분과 확통을 하잖아요. 맞죠? 시험 범위가 엄청 줄었단 말이에요. 이과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줄었다는 건 변별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변별력이 낮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대학은 수능만으로 애들을 뽑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서울대가 몇 년 전부터 뭘 해요? 정시에서도 교과를 반영을 해요. 내신을.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대도 내신을 반영해요. 한양대도 학생부를 반영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시는 수능 딱 하나였는데 이제는 정시도 수능과 학생부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놓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학생부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서울대가 먼저 시작하고 연대와 한양대가 올해부터 시작해요. 그럼 내년 후년도에는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학생부까지 잡고 계셔야 된다. 이젠 더 이상 정시로라고 수능에만 집중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등급 맞으면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어머니들 우리는 상위 누적 100분이 몇 퍼센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우리 애는 평균이 2등급인데 아니면 평균이 1등급인데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니까 그러면 이 정도 등급 맞으면 여기 가요 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수능으로. 그래서 이거 그냥 보세요. 넘길게요. 엊그저께 수능 봤잖아요. 엊그저께 수능 봤는데 엊그저께 본 수능 얘기 좀 할까요 말까요? 해요? 우리 애들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애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자, 우리 애들은 국어, 화작과 언어가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수학, 확토과 미적분과 기하로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상관없어요. 2028학년들하고. 상관없는 얘기라서 할까 말까 하다. 그래도 엊그저께 수능 봤으니까 예의상. 제가 40분보다 좀 더 쓰는데 괜찮으세요? 네. 자, 보시면 25학년도에요. 최고 표점이라고 얘기하는 걸 뭘 얘기하는 거죠? 만점 맞을 때. 부모님들 있잖아요. 수능 보면은 원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세 개만 나와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란 것만 나와요. 표준 점수란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시그마분의 x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어려우니까요. 그냥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뭔가. 그럼 평균이 낮으면은 표준 점수의 만점 올라가겠죠. 평균이 높으면 만점이 어떻게 내려와요. 평균이 몇 점이에요? 표준 점수 평균은? 표준 점수의 평균, 그러니까 원점수 평균 점수의 그 시험의 평균 점수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이 평균 점수인 거예요. 그럼 100점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시험이 어려웠다. 100점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시험이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최고 표점이 올해가 작년에 국어가 엄매를 기준으로 할게요. 엄매가 작년에 국어가 최고 표점이 150이었어요. 저럴 때 불국어, 불수능.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 쉬워졌다. 이해되시나요? 자, 수학도 최고 표점 작년에 148. 근데 올해는 143. 어때?
쉬워졌다. 물론 이건 가채점 결과예요. 그러니까 실제점 나오면 바뀔 수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이과 애들이 주로 보는 미적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엄매 기준으로 주로 상위권 애들이 보는 엄매 기준으로. 그럼 작년보다 수능은 쉬워졌다 어려웠다? 쉬워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애는 왜 못 봤을까? 작년보다 수능이 쉬워지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팍팍 떨어질 수도 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올해는 그랬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탐구예요. 우리 애들은 이 탐구 어차피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애들은 사탐 과탐 할 건, 통합세 통합과학 할 거니까 이 과목별 쪼개는 건 의미 없잖아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냥. 근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영어 등급별 인원 비율. 영어 등급별 인원 비율이 1등급이 몇 프로까지 나올 거야? 9등급제에서 1등급은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는 4%대예요. 분명 4%. 근데 실제로는 4%보다 많아요. 보통 5%까지 1등급이 돼요. 왜요? 동점자들 다 1등급 처리해 주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작년 봐요. 작년 2024. 1등급이 몇 %에서? 4.71%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영어는 엄청 어려웠다. 이해되세요? 어떤 높으신 분께서 킬러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려웠다.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은 작년 6월 달에 어떤 분께서 킬러 문제를 없애 사회과의 전쟁이야 막 그런 걸 하셨어요. 아 이거 유튜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실제로 아까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킬러 문제는 없어졌는데 킬러 문제를 없앴는데 더 어려웠다. 왜? 문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서 문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올해는 어땠어요? 이랬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올해는 지금 예상되기는 한 6.8% 정도 예상돼요. 그럼 7% 정도 하면은 그냥 소소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평가제에서는. 절대평가에서 교육과정 평가는 한 7에서 8% 정도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근데 아까 영어 선생님 말씀하실 때 영어 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뭐예요? 영어와 수학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일 공부 안 하는 과목이 뭐예요? 영어예요. 왜? 영어는 절대평가로 생각하니까. 근데 절대평가가 여러분들 대학을 바꿔요. 실제로 영어가 절대평가이긴 하나 영어가 이렇게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연세대는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인데 1등 맞으면 125점을 줘요. 1000점 만점에. 그러니까 국수, 영탐을 다 합해서 영어까지 다 합해서 1000점 만점이에요. 근데 그중에 영어의 비율이 125점이라고요. 1등급 맞으면 125점인데 2등급 맞으면 118.75점이에요. 7점이 깎여요. 3등급 맞으면 109점이고요. 그럼 연대는 영어 3등급 맞으면 연대를 원서를 쓰지 못해요. 독수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영어가 3등급 맞으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자, 서울대는 가능해요.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710점 만점에 2점밖에 깎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수 타면 엄청 잘 봤는데 영어는 좀 막혔어. 그런 애들은 연대를 안 쓰고 서울대를 써요. 오히려. 물론 국수 타면 엄청 잘 봐야 되겠죠. 대학별로. 근데 영어가 나중에 가면 당락을 되게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올해부터 또 높으신 분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무전공 통합 선발, 무전공 통합 선발 많이 강조하는데 무전공이잖아요. 무전공은 학종으로 많이 뽑을까요? 교과로 많이 뽑을까요? 무전공인데요. 학종은 우리 학과에 올 수 있는 유사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전공은 주로 뭘로 따져요? 정량적으로 따요. 수능과 교과. 학종은 정성적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오늘 제가 말한 것 중에 혹시 문제되는 거 있나요? 유튜브에 올렸을 때 문제될 만한 것들. 아까 그게 약간 찔리긴 하는데. 문제된 게 없으면 오늘 거 유튜브에 올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의대 정원 효과 있는데 의대 정원 얘기 제가 안 하고 넘어갈게요.
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대 정원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게요. 이 정원이 유지될지 변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나중에 내년이 변해서 뭔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 제가 의대 얘기만 쭉 한번 하는 설명을 할게요. 그때 오세요. 알겠죠? 이 얘기 지금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입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게요. 대학 갈 때 경쟁률이 높은 게 유리해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해요? 네?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하죠. 우리 아이가 지원한 학과의 경쟁률이 우리 아이가 지원한 학과의 전형이 경쟁률 100대 1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어요. 대학 갈 때 수시 전형이 유리해요? 정시 전형이 유리해요? 네? 수시요?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볼게요. 상위 15개 대학의 경쟁률이에요. 올해 대학교 1학년 애들. 논술 경쟁률 몇 대 1? 63대 1. 교과 몇 대 1? 9대 1. 학종 몇 대 1? 15대 1. 정시 몇 대 1이에요? 평균 5대 1이에요. 그럼 뭐가 유리해요? 그런데 학교 가면 다 수시로 가야 된대. 학교 가면 우리 애들은 수시가 유리하대. 특히나 이 지역 학교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 친구 6개를 했잖아. 수시만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앞에 말에 생략돼 있어요. 어떤 말이?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애들은. 수능 공부를 하는 강남 애들은 정시로 더 많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수능 공부뿐이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애들은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애들도 공부를 하면 뭐가 더 유리해요? 자, 아까 학종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랬죠? 무슨 역량? 학업 역량. 교과 전형은 뭘 본다고요? 내신. 다 뭐 해야 돼요? 공부. 고등학생의 직업이잖아요, 그게. 학생의 직업이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해야 될 걸 대학에서 측정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교육관계 원만하면 대학이 뽑아주나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대학이 뽑아주나요? 인간성이 좋으면 대학이 뽑아주나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대학이 뽑아주나요? 대학은 학업 역량을 제일 우선으로 본다고요. 그 학업 역량을 정시로도 보는 거고 학종으로도 보는 거고 교과로도 보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이 얘기들 여기 와서 앉아있는 학생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학생이 없이 부모님들만 오신 분들은 집에 와서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싸움 나니까 얘기하시고 싶으면 나중에 제가 올린 유튜브를 보라 그러시던지. 수험생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 공부 좀 한다는 애들하고 안 한다는 애들 차이예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시험이 끝나도 노는 게 짧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시험이 끝나면 인생이 끝났어요. 공부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긍정 에너지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성공한 학습을 위한 조언. 자, 여기 와 있는 학생이 지금 5명 있어요. 그 5명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5명을 하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공부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디서 실험을 했는데요. 목표를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좀 더 그 목표에 근접한대요. 그리고 목표를 100번 이상 얘기하는 사람이 목표를 적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근접한대. 왜? 말할 때마다 책임감이 생기니까. 말을 못 지키면 창피해지니까. 근데 창피한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자꾸 목표를 감춰요.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내리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수능을 만점 맞고 서울대 경영학과 간 애가 있어요. 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 수사까지 전 과목 만점 맞고. 근데 그 친구가 걔는 제2외국까지 전 과목 만점 맞았는데 그 친구가 재수생 얘기예요. 그 친구가 고3 때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합격했어요. 성대 글로벌 경영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세요? 문과에서는 성대 제일 위에 있는 과예요. 근데 거기를 합격했는데 그냥 등록도 안 하고 와서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수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근데 걔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버스 안에서 인디안 속담을 넣었대요. 인디안 속담 얘기가 나오는데 인디안 속담에 자기 소원을 10,000번 얘기하면 이루어지는 속담 10,000번이 하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걔가 수능까지 한 250일 나왔으니까 하루에 40번씩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걔가 집에서 학원은 셔틀 타고 우리는 이제 재성은 셔틀 다니니까 셔틀 타는 골목에서 20번. 그냥 그 셔틀에 내려가지고 집에 갈 때 집까지 가는 골목에서 또 20번을 나는 서울대 몇 학번 경영학과 누구 이런 걸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0번씩. 그리고 만점 맞고 서울대 경영학과 갔어요. 그런데 걔가 10,000번을 해서 갔겠어요? 아니죠. 그럼 미신 때문에 가진 않았겠죠. 근데 그 10,000번을 하는 동안에 그 친구의 간절함, 절실함이 걔를 엉뚱한 데를 안 내밀었겠죠. 집중하게 만들었겠죠. 그런 목표가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있으면 공부와 휴식의 균형. 저는 매 시간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쉴 때 확실히 쉬세요. 대신 공부할 때는 확실히 공부하세요. 쉴 때도 확실히, 공부할 때도 확실히. 그리고 제발 공부할 때는 뭘 버리세요? 전자기기를. 휴대폰을 버리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수능 볼 거기 때문에. 수능 시간에 휴대폰 못 갖고 들어가요. 하루에 내 몸에서 휴대폰이 5분만 떨어져도 불안한 애들 있잖아요. 수능 때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만 해도 마치 수능장에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버려두시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 좋은 강사 만나셔야 되고요. 학교든 학원이든 좋은 선생님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한테 맞는 진도, 맞는 난이도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남들한테 맞는 진도, 남들한테 맞는 난이도가 아니라. 진짜로 인수분해도 못하는 애가 미적분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블랙랍을 풀고 있어야 될 애가 기초 개념 문제 풀고 있으면 재미없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학생의 현재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셔야 되고요. 진짜로 저는 좋은 선생님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학원 가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좋은 컨텐츠 만나셔야 되고. 제가 청설학원 원장인데 적어도 제가 청설학원에 모시는 선생님들은 진짜로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선생님 모시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 학원 유튜브가 있어요. 강북청설학원 유튜브라고. 강북청설학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신 영상을 제가 1시간 분량씩 다 올려놨어요. 직접 한번 보세요. 이만한 저희가 그런 걸 오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오픈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대학 가는데 뭐가 제일 유리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물어보시는 길들이 우리 애가 대학 가는데 어떤 지름길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름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을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지름길은 좁은 길이에요, 대부분. 그럼 그 앞에 장애물 하나만 있어도 어떻다고요? 못 가는 길이 된다고요. 자, 아까 제가 경쟁률 보여드렸어요. 경쟁률 보여드릴 때 어때요? 뭐 어떤 길이 좁은 길이 어떤 길이 넓은 길인 걸 아실 거 아니에요. 넓은 길로 준비하세요. 대학은 넓은 길로 가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만 유리하고 우리 아이한테는 편한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은 없어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이는 자연계를 지망하는데 확통과 사탐이라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부터 갈 수 있어요. 확통과 사탐으로 자연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뭘 뺏겨요? 과탐하는 애한테 뭐가 있죠? 가산점이 있어요. 확통이요 미적분 공부하는 거에 3분의 1 분량이에요. 사탐이요 과탐 공부의 2분의 1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훨씬 줄어요. 편해요. 근데 나중에 원서 쓸 때는 엄청 좁은 문이 될 거예요. 과정이 편하면 결과가 힘들다는 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우리 아이한테만 편한 과정이 어디 있어요? 남의 아이도 편하지. 그럼 그쪽으로 몰리면 거기에 경쟁률이 치솟을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우리 학생들 5명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절대로 뭐 하라고? 편하게 공부하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정도로 가시라고요. 그러면 대학 원서 쓸 때가 넓어질 거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설명회는 그냥 뭐 그냥 교육부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설명회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설명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런 설명회 준비하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프로그램 단과든 아니면 윈터스크린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프로그램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시한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